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양극단인 나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한국처럼 이렇게 인류국가 문턱까지 간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또 한쪽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또 있느냐, 참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내년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기리겠다. 대한민국 수립 70주년 행사에는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역사관은 국민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중에서 제1번입니다. 1번. 그 나라를 어떻게 성격 규정하느냐, 그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입각해가지고 이념이 정해지고 다른 부수적인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 정해지는데 바탕은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관을 가지면은 필연적으로 좌파적 이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은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은 일찍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해야만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라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 무기는, 공격의 무기는 민족주의라는 무기인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게 민족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로 위장한 인종주의입니다.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의 대결 구도의 핵심은 정통성 싸움입니다. 한반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관점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의 싸움에서 지면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유도 잃고 생명도, 재산, 국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누가 장악하느냐? 개혁투쟁론적, 분열주의적 정오심을 깐 세력이 장악하느냐? 아니면 문명사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장악하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회에 나가든지 토론회에 나가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어떤 틀이 있습니다. 흔히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그 프레임, 공식, 그것을 딱 적용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깎아내립니다. 근데 그 프레임을 반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복잡하게 반박하면은 잘 먹히지가 않아요. 설명하기 시작하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논쟁에서는. 그래서 매우 짧게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좌파들, 반대한민국 세력, 개업 투쟁론자들이 쓰는 20개의 프레임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한 분 소개를 하면서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1. 고구려가 통일 못한 것이 민족의 비극, 그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통일하였다면은 중국 한족의 공격으로 그 나라가 소멸되어 가지고 한민족은 중국 한족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역사는 현실이지 가상이 아니다. 고구려가 통일 못한 책임은 고구려에게 있는 것이고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유는 신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신라가 당과 손잡은 것은 민족 반역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민족이 없었다. 백제가 왜와 손잡고 신라에 대항한 것도 비난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승만 박정희는 왜 100% 민주주의를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처음 해보는 민주주의였다. 동네 야구가 메이저리그를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교과서와 현실은 다르다. 링컨이 한국에 왔더라도 이승만, 박정희만큼 민주적 통치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국가보다 이념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민주를 공격의 무기로 쓰는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 국가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삶이 관념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 삶이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문명을 보장하는 국가가 관념으로서의 민주주의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삶이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민족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반도는 민족은 같은데 이념이 달라서 분단되었고 미국은 민족은 달라도 이념이 같기 때문에 지금 통일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는 더구나 이념 공동체이므로 민족이 이념보다 민주가 국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이승만 박정희 시대 때 공산주의 위협이 없었다. 두 사람은 안보 위기를 조장을 해가지고 자유를 제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핵 위기도 과장이고 아웅산 테러, 천안함 테러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이고 이겨야 생존이 가능하다. 공산주의 위협, 안보 위기를 빼고 이승만 박정희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 방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 안보 위기는 국가 생존, 국민의 생사를 규정하는 절대적 조건이므로 이것을 무시한 정치 비평이라든지 평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박정희는 쿠데타에 대한 죄책감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박정희의 경제 발전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밀어낸 민간 정치인들을 수구 반동 세력으로 경멸하였으며 자신의 군사혁명이 역사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자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군사혁명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미안해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경제발전은 노동자, 자영업자, 화이트 칼라 덕분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박정희, 관료, 기업인,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더 컸습니다. 특히 박정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이 한국 모델을 배워가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박정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8번째, 북한의 가난은 미국의 봉쇄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을 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봉쇄 정책을 부른 북한 정권의 전쟁 범죄와 핵개발 및 테러 때문이다. 경제 봉쇄를 누가 불렀느냐 이거죠. 9번째, 박정희의 경제 발전은 양극화를 낳았다. 모든 통계를 이를 부정합니다.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발전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부의 배분이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선동입니다. 10. 1997년의 외환위기도 박정희 때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외환위기는 당시 대통령 김영삼 때문입니다. 11번째, 새마을운동과 서울올림픽은 정권 유지용이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잘한 것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새마을운동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참여한 전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설령 정권 유지용이라고 해도 국민을 납득시켜서 새마을운동과 서울올림픽 성공에 참여하도록 했으니까 그것은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12번째, 박근혜 탄핵은 사실상 박정희 탄핵이다. 이것은 반민주적 연좌제입니다. 박근혜와 박정희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욕하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금하고 있는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이 자체가 범죄입니다. 13번째, 문재인은 세 번째 민주정부 대통령이다. 그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14번째, 대한민국은 통일 때까지는 임시국가이다. 좌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1조, 3조, 4조, 10조를 위반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한국은 북한 정권을 흡수할 자격이 있는 통일의 중심이고 기준점입니다. 임시국가가 아닙니다. 통일된 다음에 새로운 헌법 만들 필요 없이 현재 헌법 체제 안으로 북한 정권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그런 식으로 흡수했습니다. 15번째, 이승만과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장기 집권을 하면 어느 나라나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능한 독재자가 장기 집권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37년 독재한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무가베, 3대 세습하다가 굶겨 죽이고 있는 북한이 증거입니다. 장기 집권한다고 발전한다면 어느 나라든지 장기 집권하지 할 것입니다. 장기 집권하면 오히려 나라를 발전시키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16번째, 이승만은 독재자다. 무슨 독재자가 농지개혁을 하고 교육 확충을 하고 전쟁 중에도 선거를 하며 언론 검열도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납니까? 독재자가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입니다. 17번째, 반공은 독재를 위한 수단이었다. 반공은 독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공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18번째, 장면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입안을 해놓았는데 박정희는 그것을 도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 그 공은 장면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은 도상연습이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탁상에서 천국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19번째, 유신시대 역사가 후퇴하였다. 정치적 제약이 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정치 코스트를 줄인 덕분에
중화공업 건설이 가능해졌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농촌을 바꿨으며 중동에 진출을 해가지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의료보험을 실시를 해가지고 복지의 기초를 놨습니다. 동시에 중산층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80년대의 민주화, 90년대의 복지화, 그 물질적 기반을 만든 시기가 바로 유신시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신시대 때 기초를 놓은 제조업에 의해서 나라가 굴러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유신시대는 역사가 가장 크게 진보한 세대입니다. 20번째, 군사문화가 만학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뒤 약 30년 동안 군인 출신 새 대통령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주화와 복지의 기반을 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즉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군인들이 지도층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군인들 하면은 기사, 무사, 장교들을 가리킵니다. 민간인이 다스리던 아시아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군사 문화가 갖는 장점이 많습니다. 애국심, 지도층의 솔선수범, 상무정신, 협동정신, 하면 된다는 이 규율, 정직성, 이런 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다른 무슨 프레임 같은 게 있으면은 이 댓글에 좀 적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